예,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 이거 나 오늘도 작두 탔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 장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장녀네. 아우, 내가 소름 돋아. 운동하다 바람핀 남자친구랑 6개월 헤어진 후 다시 재회했어요. 변하겠다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믿어도 되느냐? 그러면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지 마십시오. 나 바람 안 필게 라고 하면은 이제 믿지 마라 라고 제가 이제 대답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바람핀 남자친구가 나쁜 놈이어서 믿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전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해요. 그래야만 교통사고의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 이제는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안 낸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안 낸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운전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또 나겠죠. 또 나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가 내가 잘못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는 운전을 잘하지만 옆에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나는 신호정지를 잘했지만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 교통사고는 항상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어운전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누구의 목적지는 다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지루하니까 이제 결혼도 하는 거고, 지루하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귀는 과정 중에 무언가가 부정적인 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사귀었어. 그럼 싸울 수 있지. 근데 다시는 나랑 싸우지 마 이러면 남자친구가 알았어, 너랑 안 싸울게.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건 분명히 생겨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친구가 나 이제 바람 피지 않을게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 난 이제 남자친구 믿어야겠다 라고 또 그냥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남친구 또 바람난다. 그래서 차라리 믿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하냐? 그냥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얘기죠.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바람이 날 거야 라고 수용을 하고 그냥 헤어진다. 그리고 남자를 안 사귀면 돼요. 남자를 안 사귀면. 남자를 사귀면은 남자와 사귀면과 관련된 부정적인 일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다툼이라든가, 뭐 남자친구의 거짓말이라든가, 뭐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아. 그러면 빨리 수용을 하고 이별을 한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죠. 마치 나는 교통사고가 너무너무 싫어 라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놓는 것처럼, 나는 남자랑 사고 나는 게 너무 싫어, 난 남자랑 있으면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너무 싫어하면 남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또 바람을 필지도 몰라. 그럼 바람 피라고 해. 그런데 나는 그냥 너랑 계속 연애할게. 이것도 방법이에요. 아, 너 그냥 바람 펴. 하지만 나는 너가 좋아. 그러니까 계속 만나자.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게 싫다면 남자친구의 바람을 내가 예방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바람은 남자친구 편인데 왜 제가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을 하기 싫으면 그냥 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바람 펴라 이러고 만나고 살든가. 근데 그게 싫으면 그걸 예방하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주체는 나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내가 문 열어놓고 외출을 하게 되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둑이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 관건을 잘하고 창문 잘 닫고 보안 설치 잘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드는 거를 예방 활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도둑 드는 게 불편한 건 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뭐 도둑 들어도 괜찮아 이러면 그냥 열어놓고 다녀도 되는데, 도둑 드는 게 불편한 게 나니까 내가 예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잘했다는 아니에요. 도둑이 나쁜 놈인 건 맞죠. 하지만 그게 불편하면 내가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남자친구가 바람 핀 게 잘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불편하다면 내가 예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 저희 하우투라이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부부관계 테라피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테라피 1단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거기 이제 들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남자가 왜 바람이 나는지, 그 바람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불편함은 무조건 생깁니다. 내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뺏기는 불편함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불편함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부정적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놈, 또는 내 집 재산을 털어가는 도둑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싫다 이렇게 하면은 예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남자친구도 당연히 바람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첫째, 그냥 헤어지고 이제는 남자를 안 만난다. 두 번째, 내 남자친구 바람 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람 피고 살아라 이러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게 정 싫으면 교제를 유지하면서 내가 바람나는 걸 예방하고 산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진화심리학 강의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진화심리학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다 들으면 부부관계 테라피 1단계 무슨 강의가 있냐면 남편 외도 20문 20답이란 강의가 있어요. 외도가 왜 발생을 하며, 생물학적 원인은 뭐며, 관계에서 어떻게 생기며, 그리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며,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며, 그러면 외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디테일한 얘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질문자분께는 이런 답을 드립니다. 남자친구분 믿지 마십시오. 여울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죠? 2년 만날 동안 1년 바람 피운 걸 폰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폰에 1년 동안 다 들어있었더라고요. 아유 속상하셨겠다. 근데 뭐 속상하신 건 이해하나, 다시 재회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만나고 싶은, 또는 남주기 아까운, 또는 나에게 소중한 그런 분이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안 나게 예방을 하셔야 돼요. 예방을 하고 산다. 그게 불편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힘드냐면 예방법을 몰라서 그래. 이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 학교에서 남자친구 바람 났을 땐 이렇게 해라. 네 남편이 바람 피면 이렇게 대처해라.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방향성은 그렇다는 얘기죠. 둘 다 못 잊어도 다시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렇게 애틋하니까 예방하고 사는 게 맞다. JM님 질문 주셨네요. 제 남편은 사람 마음은 그닥 잘 모르고 기계랑 친한 남편인데요. 사람 속마음은 꿰뚫어 볼 것 같은 남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남자인가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랑은 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해서 우위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서열이 낮은 여자한 남자들이 있거든요. 요새 애견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애견남들이 감수성이 좀 예민해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서열이 뒤처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의 마음은 잘 읽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심리상담사고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계속 혼납니다. 사람 마음을 잘 들여다본다는 건 어떤 특정한 기술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기계를 잘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컴퓨터를 잘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저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게 사람을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있는 거지, 그게 왜 뭐 특별한 능력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고, 운전사는 운전을 잘하고, 뭐 낚시꾼은 낚시를 잘하고, 또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심리상담사니까 사람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서열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서열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남자의 서열을 결정하는 첫째, 경쟁을 좋아하느냐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싸우고 막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게 남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키우시게 되면은 아들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라, 경쟁에서 승리해라,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저 엄마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 이제 아들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아들은 나가서 막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막 이래요. 그럼 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남성성을 발휘를 하고 경쟁을 하고, 그래 남자애들은 좀 싸우기도 해야 돼. 어릴 때 싸워서 막 승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이제 거기다 대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이런다고.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은 여자의 능력이거든요. 남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남자는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남성성을 기준으로 할 때 첫째는 경쟁을 얼마나 좋아하고 경쟁에서 얼마나 승리하느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이에는 이 경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경쟁을 좋아하고 얼마나 경쟁에서 승리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로 재산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 이게 남자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이게 남자의 서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못 들여다본다, 이게 남자의 서열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반면에 여자의 서열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얼마나 우월한 수컷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우월한 수컷을 내 곁에 붙들어 놓느냐, 그 우월한 수컷들이 나를 얼마나 쫓아다니느냐, 이거로 이제 서열이 결정이 돼요. 남자의 서열은 동성끼리 경쟁을 해서, 동성 간 경쟁을 해서 승리하는 자가 서열이 높은 건데, 여자의 서열은 얼마나 우월한 수컷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느냐, 이게 여성의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서열은 그렇게 결정된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느냐 안 들여다보느냐, 그걸로 서열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남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여자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직업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만 그래도 제 아내에게 혼나는 중이다. 마음을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밌죠? 이렇게 부부관계라든가 남녀관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심리상담사 국내에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부 문제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부부 상담 전문가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TV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 보지 않는데, 왜 안 보냐면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무시한 채로 그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 뭐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선택받아서 사랑받고 싶다가 생물학적 본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서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선택받아서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죽어라 서열 경쟁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왜 경쟁을 한다?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들이 왜 돈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생물학적 본성이고, 여자의 생물학적 본성은 뭐냐? 우월한 수컷을 곁에 붙들어 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다움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 본성을 다 무시한 상태로 뭐 대화를 어떻게 해라, 진심을 알아줘라,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백날 해도. 백날 천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TV에서 나오는 뭐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 그 부부 상담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진화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생물학적 심리학을.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물학적 본성이 인간성보다 우선해요. 생물학적 본성이 인간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본성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되었을 때 인간성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물학적 본성을 무시한 채 뭐 서로 대화를 해라, 소통을 해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밥은 엄청 굶어가지고 열흘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아사할 지경이야. 그런데 너는 왜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니?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물학적 본성이 뭐예요? 밥 먹는 거 생물학적 본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열흘 20일 30일 막 굶었어. 한 달 내내 굶었어. 맨날 물만 마시고 밥 한 숟갈 못 먹었어. 그럼 굶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뭐 부부상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아내하고 그렇게 뭐 예민한가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죠? 그 진심이 무엇이었나요? 얘기한다고 백날 얘기한다고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배가 든든해야죠. 생물학적 본성이 채워져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도 시작돼야 되는데, 생물학적 본성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 속이 좀 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지는 전 너무 잘 알죠. 그들의 교과 과정 내에서 그 보통 상담을 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든가 생물학적 심리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치료학을 배워요. 치료학. 그러니까 치료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기술은 나중이고, 이게 본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본성은 무시한 채 치료학만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럼 서로 폰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핸드폰 서로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앞서 그 여울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면 외도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믿지 말고 외도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그 방지하는 노력이 핸드폰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내 자식이 그 학교를 안 가. 내 자식이 학교를 안 가고 맨날 가출을 해. 그래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방지하는 노력이
핸드폰 검사하는 거야. 이거 내 아들의 가출과 등교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오히려 아들은 엄마가 핸드폰 검사한다고 더 싫어서 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더 엄마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다 가출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핸드폰 검사를 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핵심적인 코어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다?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아들하고. 그런 것처럼 여울님도 그 남자친구분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여울님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댓글로 답변 좀 주세요. 여울님 남자 꼬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남자 유혹하는 거? 나는 남자를 유혹하는 걸 좋아하고 지금 현재 내 남자친구 말고 어떤 남자도 다 유혹해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여울님? 채팅창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 분명히 나는 뛰어나다. 자, 여울님 그런 말씀 드릴게요. 참고 있다고 하셨는데 참지 마세요. 그걸 왜 참아요? 그걸 왜 참으세요?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울님? 나는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 내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 있다.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울님 답변 좀 주세요. 안 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려 하는 건데 한 사람한테 집중 안 하고 안 참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참으면 찔려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여자의 서열은 뭐로 결정된다? 여자의 서열은 뭐로 결정되냐면 얼마나 좋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느냐예요. 지금 여울님께서 끼가 있어요. 참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돼요. 찔려요. 걸릴까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남자를 유혹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내 시험 성적이 100점 맞아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시험 성적이 높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시험 성적이 높으면 저는 큰일 나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절대 못 가죠. 여성에게 있어서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라는 거 뭐냐면요. 남자를 붙잡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결혼하신 것도 아니잖아. 지금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뭐 이렇게 스스로 상호 억압을 하는 거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화심리학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끼가 있다, 참고 있다,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거다, 찔린다, 걸릴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나의 우월한 여성성을 발휘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가부장제 때문에 가부장제. 그러니까 가부장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자는 무조건 일부 종사해야 좋은 여자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자가 남자 밝히면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성적 매력을 발산하거나 남자를 유혹하거나 또는 여자들이 혼외 정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해요. 가부장제에서. 왜 그렇게 가부장제에서 금기시했을까? 네, 둘 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하고 여자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농업사회가 발달되면서 인류가 남자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역기능. 그러니까 여울님은 이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은 무조건 여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바람도 피고 가라도 타고 지금 현재 남자 버리고 더 좋은 남자한테 가고 이게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남자를 골라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하고 연애했으니까 이 사람만 바라봐야 돼. 이거 여성성 아니에요. 이거는 과잉 충성이죠. 진짜 생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옷 한 벌 사더라도 누가 더 열심히 고릅니까? 여자가 고르죠. 여행지 같은 데 가면 누가 열심히 더 호텔방이나 이런 거 더 열심히 알아봐요? 여자가 더 열심히 알아본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고르는 능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 남자하고 섹스해가지고 아무 남자의 정자를 받으면 내가 출산한 아이가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정자가 건강한 거 아닌가? 이것도 일단 살펴봐야 돼.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날 떠나려는 거 아닌가? 떠나려는 거 아닌가 하면 위험하니까 안 떠날 사람 만나야 돼. 또 충성도도 확인해야 돼. 뭐 이런 것저것 따질 게 많다고. 그러니까 남자를 선택을 하는 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선택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능력이. 그래서 그 선택하는 능력 자체를 발휘를 안 하고 사시면 문제가 된다. 갈아타려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거는 그 둘 관계가 네가 돌아왔으니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울님. 지금 텍스트 자체가 그렇잖아요. 갈아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났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다? 남자가 들고 있다. 그래서 외도도 못 막는 거예요. 갈아타다가 너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울님이 성선택 능력을 거꾸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관계의 주도권을 지금 남자친구에게 다 주고 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부부 사이가 역할에만 치중한 관계로 치부되어 생각하는 배우자들이 참 많은 것은 많은 사람들과 말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 배우자 역시도 아내는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시기에 어릴 때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부간 자녀와 연령과 관계없이 역할에만 치중된 관계가 아니라고 아는데 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예, 유진러브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회적 역할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팀을 맺게 되고 그 팀 내에서 사회적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사라 그러면요, 사장의 역할이 있고 직원의 역할이 있죠. 그죠? 근데 직원이 그 직원의 역할을 안 해. 또는 사장이 사장의 역할을 안 해.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단 그 부부의 역할을 진짜 잘해야 돼요. 부부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 역할에만 치중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역할 말고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역할 말고 없잖아요. 부부가 자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역할에만 치중된 관계가 아니라고 아는데 라고 하셨는데, 부부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할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 그 역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첫째, 남편의 역할은요 뭐냐면 집에 돈 잘 갖다 주는 거예요. 첫째가 집에 돈을 벌어서 잘 갖다 준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부부의 역할입니다. 첫째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집에 잘 갖다 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내는 임신, 출산, 육아를 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그 육아 참여율이 높아져서 많은 그 육아 참여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주 양육자는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주 양육자는 엄마고, 엄마가 육아에 더 많은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잘 벌어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이런 거죠. 부인이 이제 애기 젖먹이고 애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해오고 토끼 잡아오고 사슴 잡아오고 물고기 잡아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옆집 동굴에 있는 아저씨는 막 사슴 한 마리씩 잡아오는데 우리 남편은 물고기 한 마리씩 밖에 못 잡아. 그럼 애 키울 맛 납니까? 애 키울 맛 안 나요. 그럴 때 이제 사슴 잡아오는 그 아저씨한테 사슴고기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해서 여자가 가가지고 음식을 얻어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여자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들이 바람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 바람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 두 번째, 그럼 물고기만 잡아다주고 사슴만 갖다주고 집에 돈만 갖다주면 다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은 또 뭐냐면요, 아내에게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내. 그러니까 남자가 왜 서열 경쟁에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에게 사랑받으려고. 결국 받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인에게 사랑해줘, 나 안아줘, 나 따뜻하게 해줘, 이런 얘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거를 아내가 주었을 때 거부하는 남편이라면 그건 생물학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남자예요. 이런 남자들이 보통 나이가 45세 정도 되면은 공황장애 생겨요. 왜냐면 이제 연료가 다 떨어졌으니까. 사랑이라는 연료가. 그래서 남자는 두 가지 잘해야 된다. 첫째는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먹을 거 잘 챙겨줘야 된다. 물론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가족을 지키거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돈만 갖다 주고 에너지만 쏟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역할이 부인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 또한 남편의 역할이다. 남편이 내 부인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그건 바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할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의 역할은 뭐냐? 아내의 역할은 뭐냐? 첫째,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껴준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껴준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게 돈과 시간 투자 요구를 잘한다. 요구하는 것 또한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돈 요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시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다른 데서 시간과 돈을 쓰겠죠.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돈과 시간 요구, 또는 우리 집 지켜줘, 나 보호해줘, 이런 정신적인 요구, 노동력의 요구를 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한테 뭐 철수 아빠 나 돈 주세요, 철수 아빠 우리 집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저기 옆집 아줌마 남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남자의 역할은 돈 잘 벌어서 집에 잘 갖다 주고 아내에게 사랑 요구를 잘한다. 두 번째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몰아주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남편에게 돈과 시간 요구를, 정신적 요구를 잘한다. 그 에너지 투자 요구를 잘한다. 나 도와줘, 나 이렇게 돈 줘, 우리 집 지켜줘, 또는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줘, 이런 요구를 잘한다. 그러니까 요구 잘하는 것도 여자 역할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관계없이, 연령과 관계없이 역할에만 치중된 관계가 아니라고 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두 개가 역할이에요. 이걸 잘하면 부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역할에만 잘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유진러브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역할을 배우려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하우트라이프 들어오셔가지고 부부관계 테라피 들어보세요. 부부관계 테라피 들어보시고 1단계 부부관계 테라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냥 쭉 들으시고 그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저에게 또 이제 홈페이지에서 비밀상담 질문 주시고 그러다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과제도 하시고 예,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관계의 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자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양육을 한다. 이거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죠. 둘 다. 그럼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 자녀를 양육한다는 부모의 역할이지 부부의 역할은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엄마의 역할이지 아내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아버지의 역할이지 남편의 역할은 아니에요. 만재심 1847님 질문 주셨네요. 얼마 전에 남편과 상간녀 떼어냈어요. 이제는 세컨폰이 있는 것도 숨기며 주변 여자들과도 같이 저에게 말 안하고 뒤에서 몰래 연락 올려놉니다. 이제 저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저도 밖에서 남자들 만나며 놀고 애인도 만들고 그래도 될까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만재신님,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책임은 지시면 됩니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외도에 대해 질문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외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바람을 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람 피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보통 이런 질문하고 그런다고 당연히 안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상적인 얘기만 해. 이상적인 얘기. 뭐 도덕관 뭐 이런 거. 서로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면 다 지켜야 되나? 왜 바람 피지 말라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바람은 무엇 때문에 피면 안 되는가?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아니 바람 펴서 안 힘들면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상처를 안 입으면은 막 바람 펴도 되는 거네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안 입으면 막 바람 펴도 되는 거다. 그죠? 그런 건가요? 그 바람 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입는 거지. 바람 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 안 입어요.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상처 안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힘든 일이 아니라 바람을 피면 안 된다. 바람을 피면 큰일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람을 피웠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럼 바람을 왜 피지 말라고 하고 왜 상처 입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 이유가 뭐냐고. 이게 결혼제도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결혼제도 유지. 여러분 결혼생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일부 일처제라서요. 예, 그 맞죠. 일부 일처제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일부 다처제라도 그럴 수 있고요. 일처 다부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혼생활 유지 때문에 그래요.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학교에요. 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 동안 학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면은 무슨 상 줬어요. 그게 뭐죠? 개근상이에요. 그죠? 왜냐면 학교 생활 3년 하면서 한 번도 결석을 안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을 받는 일이었어요. 개근상. 근데 결혼생활 3년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볼게요. 결혼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을까? 결혼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통계를 따지면은 50%가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1년에 100커플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100커플 중에 50커플은 언젠가 이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커플이 이혼을 하면 그 나머지 50커플은 다 잘 사는 걸까? 다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100커플 중에 10에서 20커플 말고는 다 대면대면하게 살 것 같아요. 이혼을 하거나 대면대면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동의를 했잖아요.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사회적 동의를 했다고. 안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결혼생활 유지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 동의를 하는 거야. 결혼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행사를 하잖아. 결혼식은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하기 어려운 게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생활 깨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왜 외도가 결혼생활을 유지가 안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지긋하게 되신 분인데, 칠순 가까우신 분인데 상담에 오세요. 근데 왜 오셨냐고 여쭤보면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바람이 났다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 보이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남편 정말 사랑하고요, 저희 부부 진짜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남편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훌륭한 아빠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남편이에요. 저희들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들은요, 남편이 바람 조금 난 거 가지고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가 보통 주변에서 닥달해서 와요. 보통 자식들이라든가 주변의 시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남편과 가까워지는 거를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과 조금 멀어진 그 외도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미 균열 상태야. 이거는 호적만 서로 부부지, 이 얘랑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새끼가 바람까지 펴? 그러면 이제 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무지하게.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1847님에게 제가 바람 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 바람을 안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다? 남편과 사이좋고 친밀하게 지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마치 이런 거죠. 그 학교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거나 선생님한테 혼이 안 나려고 하는 것보단 학교에 가서 모범생으로 살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밝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람을 안 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빛을 밝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유진러브님, 1934님, 아내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 안 하고 매번 외부 여자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는 재미를 즐기고 심지어 실제로 만나기도 하는데 이걸 어쩌나요? 일단 유진러브님께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 말고도, 내 남편 말고도 내가 두세 명도 더 사랑해주고 싶어. 내 남편의 괴로움도 내가 다 해결해주고 싶어. 그런데 다른 남자까지 내가 다 해결해주고 싶어. 만약에 법만 바뀌면 난 남편 한 3명 정도 내가 예뻐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도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다닌다. 그럼 그 새끼 버리는 게 맞아요. 일단 유진러브님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부터 높이세요. 그런데도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나는 지금 현재 내 남편한테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줄 수 있어. 저 남자의 외로움이라든가 저 남자의 어떤 괴로움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법제도가 바뀌면 나는 이 내 남편 말고도 2명, 3명 더 예뻐해 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요구해? 그 남편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 2216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몇 달 전 남편이 바람피게 된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티내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남편이 일단 인정은 했는데 제가 재발 방지를 위해 폰 일정 계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계좌는 절대 공개 못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제 안 만난다고 하는데 계좌를 공개 못한다니 잘 못 믿겠습니다. 상간녀가 없소녀라 만날 때마다 돈을 정말 많이 써서요. 2216님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좌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네가 바람을 폈느냐 또는 피고 있느냐 확인하려고 하는 장치죠. 그죠? 네가 지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또는 바람을 폈던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럼 하나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가 남편 폰에 뭐 위치 추적 자칫 하시고요, 계좌 까라 그러고요, 남편 뒷조사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남편 바람 멈춥니다 라고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자, 2216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부터 2216님께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주할 때마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되면 저한테 친절하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한테 화를 내고 싶으세요? 상대방에게 부정적 딱지를 붙여놓는다는 것 자체는요, 안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도 아까 휴대폰 검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대폰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너는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놈이야.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전제를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너 괴짜 까? 이거는 너 내가 검사 안 하면 분명히 바람필 거야. 너는 나쁜 아이야 라는 걸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관계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낙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내가 붙여놓은 딱지대로 바람이 납니다. 내가 붙여놓은 딱지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하고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정말 나쁜 놈이 되고요. 너 바람 필 거야. 너 바람 필지도 몰라. 너 바람 필지도 몰라. 그럼 에라이 모르겠다. 바람 펴버려야지. 이것도 바람을 펴요. 그게 사람 관계가 그래요. 이걸 저희가 낙인 효과라 그래요. 낙인 효과. 또 저희가 투사적 동의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돌다리가 무너질지도 몰라, 무너질지도 몰라, 무너질지도 몰라 이러고 계속 두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딱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졌을 때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딱 무너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거봐 내가 이 다리가 무너질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괴짜를 까보는 거예요. 바람 필지 몰라. 바람 필지 몰라. 바람 필지 몰라. 그 바람이 딱 피면 거봐 얘 바람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계속 하시겠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남편 괴짜를 계속 감시하고 싶어요 라는 건 저희 남편은 앞으로 계속 바람을 필 거예요. 이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는 남편이 바람나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여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죠. 둘둘하나육님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부부관계 테라피 1단계부터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계좌 공개도 못한다니 신뢰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늦게 오는 날도 그 돈 갖고 또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남편은 계좌 공개는 바람 피운 거랑 별도의 의미라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둬도 될까요? 예,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둘둘하나육님께서 계좌를 공개하라는 이유는 바람이 날 것 같아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람이 날 것 같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계좌를 공개해서 우리 가정을 열심히 꾸려가자 이런 동기가 아니잖아. 불순한 동기지.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가지고 계좌를 통해서 무슨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재산을 어떻게 일고 가고 이런 긍정적 목적으로 계좌를 까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남편 검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람은 더 숨기고 싶어요. 더 숨기고 싶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둘둘하나육님께서 바람을 피우지 않으셨겠지만 남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 핸드폰 봐봐. 당신 바람 폈지? 당신 바람 폈지? 이러고 매일 핸드폰 검사해요. 그리고 막 그 속옷 검사하고 막 이래요. 그럼 바람을 폈든 안 폈든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을 안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남편은 바람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 뜨거운 관계,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는 남편 바람을 막는 일이 아니라 둘 사이가 뜨거워지고 끈끈해지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남편의 계좌를 까는 건 지금 좋지는 않다. 자, 지금 잠시 공지드릴게요. 저희 하우투라이프 채널 이름이 오늘부터 하우투와이프로 바뀌었습니다. 하우투라이프에서 하우투와이프. 이게 왜 바뀌었냐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부부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저희 유튜브 채널 올라와 있었던 연애 이야기 또는 일반 심리학 이야기, 자존감 이야기, 정신장애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채널에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하우투라이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 강의 많아요. 굉장히 좋은 강의 많으니까 그 좋은 강의 듣고 여러분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강의 듣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외워질 때까지 그냥 계속 들으세요. 외워질 때까지. 한 번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외워질 때까지 들으세요. 부부관계 1단계를 틀어놓고 달달달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마치 유행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워질 때까지 라디오 듣듯이 계속 들어라. 1단계 다 들었어? 그럼 2단계를 외워질 때까지 듣는 거야. 그럼 2단계 다 외워졌어? 그럼 3단계 외워질 때까지 듣는 거야.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헐,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을 위한 상담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위한 상담도 합니다. 예,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채널만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유튜브 채널만 기혼자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고 미혼이신 분들을 위한 채널은 저희가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 기혼자한테 할 이야기와 미혼 여성한테 할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 주셨던 어떤 분이야. 여울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그죠? 미혼이시기 때문에 여울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봐야 돼. 양다리, 문어다리 이렇게 걸치면서 만나야 돼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양다리도 걸쳐보고 이래야 돼요. 미혼 여성은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교를 해야 좋은 남자인지 안 좋은 남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애 때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 만나다가 다른 남자 만나보니 아 그래도 전임자가 좋다 그러면 버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 만났는데 아이고 그래도 후임자가 낫네 하면 전임자 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갈아타고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계속 미혼 여성 때는 그렇게 연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라고 생각할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애하신 분들 이야기는 다른 채널로 빼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가겠습니다. 저는 사이 좋아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의 여성 서열의 자존감 상할 듯. 상대 여자가 저나 제 남편을 만만하게 봤다고 생각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의 상처와 지금 그 JM님께서의 그 외도에 대한 상처와 그 결혼 생활이 파탄날 것 같은, 외도를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거야, 이거의 상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내가 끈끈하게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바람이 났어. 그거는 상처는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급. 근데 나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요거는 말 그대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열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JM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JM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금방 팁을 드리면 금방 넘어가요, 이런 거.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 난 아내 입장에서 나는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인생 조졌어. 결혼 전에 나 쫓아다녔던 그놈을 만났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만나자는 남자 되게 많았는데 그 남자를 왜 뿌리쳤지? 나도 결혼하고 나서 바람필 기회 많았는데 그래도 나는 그지 같은 놈만 바라보고 산다고 계속 매달렸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펴?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 그때는 정말 못 참습니다. 그때는 바람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부부가 화합하는데 무지에 애를 써야 돼요. 근데 JM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이가 좋았을 때 난 바람은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바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처도 상처 나름이란 얘기죠. 부부간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쪽은 해결하는 대화를 하려 하는데 한쪽은 이기는 대화, 한쪽은 지키는 대화, 책임 회피 대화, 감정 반응 유도, 폭발 반응을 매번 유도하는 대화로 감정 싸움을 유발하는데 매번 쳇바퀴 돌듯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싸움 악화되고 끝납니다. 자, 1933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원래는요 싸움이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직업적으로 싸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되게 똑똑한 분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국회가 있죠. 국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통합이 됩니까? 여야 법안 상정되면은 대화로 잘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의자 집어 던지나요? 맞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국회에서 맨날 뒤집고 싸우고 대화로 마무리 잘하고 막 서로 합의하자 으쌰으쌰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리고 되게 마음이 선하고 좋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다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랑, 지혜, 평화, 헌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종교 갈등은 왜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사랑이 훨씬 깊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헌신적이며 훨씬 더 이타적인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싸우고 종교 갈등이 일어나요? 대화를 풀고 으쌰으쌰 화이팅이 왜 안 되죠?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1933님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싸우는 거는요 그냥 감정을 호소하고 내 속상한 걸 터뜨리기 위한 그냥 하나의 일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가끔 싸울 줄 알아야 돼. 싸우면서 예를 들어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부인은 아이고 알았다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숙이고 그래 화 다 냈니?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부인분들도 가끔 이제 남편한테 막 화도 내고 지랄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때 남편이 또 잘 들어줘야지. 당신도 화 잘 냈어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다 화 나면 다시 또 사이가 좋아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안 싸우고 사는 경우가 없고 싸워서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싸우면 이기려고 하고 서로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감정 유도하고 폭발 반응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4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부간 갈등이 다르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서로 대화를 잘 못한다,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1934님이 겪고 계신 지금 이 고민은 어떤 부분은 다 똑같다, 지극히 정상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싸움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내 소산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소산이 뭐냐면 일종의 한풀이에요. 한풀이 하잖아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소산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치료하고 있구나, 자가심리 치료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다 화 다 내면 아이고 그랬어 하고 서로 다시 사이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은 싸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정이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듣기 좋죠. 남녀관계니까요. 저렇게 연애 못 해본 게 너무 후회스럽네요. 예, 연애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죠? 혹시 나르시스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쪽이 나르시스트예요. 저랑 같아요. 남편이 나르시스트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심리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 꽤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나르시스트입니다라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부부 상담하다 보면요, 전혀 나르시스트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인 사람은 결혼 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다가 하더라도 사회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르시스즘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나르시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나르시스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죠. 근데 슬프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우울증이다, 우울증 환자다 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슬프다도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런 것처럼 화를 낸다도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화가 없는 사람이 병자예요. 화가 없는 사람은 병자 아니면 부처님처럼 굉장히 공력이 크신 분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저 사람 저거 분노조절장애야 이러지는 않죠. 자, 그런데 나르시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진단 기준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특징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남들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근데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르시즘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분들이 그게 되게 예민해.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은 막 저거 완전히 나르시즘이야 이렇게 막 예민한 거예요. 마치 무슨 이야기냐면 걔가 그냥 멍멍 이렇게 짖었는데 저 걔가 나를 물려고 했어요 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저희 남편 나르시스트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본 경우 이기심에 대한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남편의 이기심에 대한 극도의 알레르기.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남편에게 기대하는 건 엄청난 이타심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거의 부처의 모습을 기대를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이기적이에요? 아내가 더 이기적이죠. 즉 이런 관계 패턴을 두고 저희가 투사라고 합니다. 다음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월한 남자는 여자를 선택하지 않나요? 그럼 그 남자는 자기가 선택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여자를 찾아야 하나요? 우월한 남자는 절대 여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너 나랑 연애하자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냐면요, 성폭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자 잘나면 잘날수록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잘난 남자들은 짝짓기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난 남자 만난 여성분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를 시작을 했으면 이 남자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사회적으로 잘난 건 알지만 사회적으로 바쁜 애는 알지만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남자는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자기하고 섹스하시는 여자가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래서 우월한 남자는 여자를 선택하지 않나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여자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안 좋아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자를 무척 좋아하지만 뒷공무니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그럼 그 남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여자를 찾아야 하나요? 찾아야 하나요?부터 이제 선택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난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 일을 해요. 사업하고 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변에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빨리 채가냐의 문제예요. 자, 1847님 사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썸타며 연락 중입니다만 남편에게도 신뢰가 깨진 상태로 온전히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하고 썸남과의 관계에서도 설렘은 있지만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보니 너무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자, 1847님에게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하우투라이프에 들어오시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자주 듣는 말. 그게 뭐냐면 얼라이먼트란 말이 있습니다. 정렬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정렬해야 되느냐? 나를 정렬해야 된다. 어디에 정렬해야 되느냐? 상위 수준 계층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첫째,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사랑을 잘 주고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사랑을 잘 주고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됐을 때 남편과 사랑을 잘 주고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 1847님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댓글에 답글 좀 주십시오. 1847님은 안아주세요 이런 말 잘 합니까? 도움 요청을 잘 하시나요? 나 안아줘, 나 예뻐해줘 이런 말 잘 하세요? 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는 이야기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건 사랑받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능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사랑을 요구하는 능력에서부터 생겨요. 애기 없고 무뚝뚝한 여자입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요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 1847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내에서 좀 불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는 방치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장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왜냐면 장녀 같은 분들이 요구를 잘 못해요. 네, 애교도 없고 무뚝뚝합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잘 받으려면 사랑을 요구를 잘 해야 돼요. 1847님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예,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 이거 나 오늘도 작두 탔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 내가. 장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장녀네. 내가 소름 돋아. 이런 분들이 원래 요구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부모에게 요구를 하면은 엄마 아빠가 힘들거든. 나마저 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엄마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나마저 스킨십을 요구하고, 나마저 부모의 따뜻함을 요구한다면 엄마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찍 철회를 하는 거예요. 나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랑 요구 안 해. 그래서 지금 1847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의식적 신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요구하면 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을 요구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을 요구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생각부터 없애시고요. 1847님은 이렇게 오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요구할 때 그들도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걸 즐거워한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부관계 테라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외워질 만큼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아이들이 좀 크고 제 손에서 살짝 떠나고 나니 제가 없던 성욕이 생겼네요. 그런데 남편은 성욕이 떨어지고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만족을 못한 만큼 짧게 끝나버리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요, 원래 그래요. 여성들이 육아 기간에는 육아에 매진하고 있을 때 성욕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육아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데도 막 성욕이 막 넘쳐올라. 그러면 또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임신을 하게 되면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에게 육아에 완전히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성욕이 떨어지는 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 모유 수유하고 있는 중에는 임신도 잘 안 돼요. 생리도 안 하고. 근데 아이가 이제 육아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어떤 성욕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아리가 좀 떨어지는 거야. 남편이 이제 중년이 되니까 남편이 이제 성욕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 쪽에서 밖으로 돌다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바람이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런데 님이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젊은 남자를 꼬셔서 그냥 단순한 원나잇 섹스 파트너를 만들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단지 성욕 때문에 그 남편과 좋은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방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피곤해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잠자리에 임했을 때 내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여자가 수동적인 경우에 남자들이 잠자리 임하는 걸 조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찍 끝나요. 조금 일찍 끝나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나경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잠자리에서 남편을 리드하셔야 돼요. 리드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드하셔야 되냐면 잠자리를 시작 이러면 애무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애무를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단순히 나 애무 해줘 이게 아니라 내 몸을 남편에게 먹여준다는 느낌으로 거꾸로 하셔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부부관계 테라피 3단계 보시면 성교육 강의 있거든요.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레벨 4 그거 들으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애무를 요구해야 되고 어떻게 애무를 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애무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애무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김나경님이 일단 애무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끼시고
그 이후에 사립선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어떻게 애무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낍니까? 라고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부부관계 테라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거기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우면 다 제 뜻대로 해줄 줄 알았어요. 본인이 이혼하기 싫다면 다 맞춰줄 줄 알았는데 인정만 받을 뿐 잘 살게 하는데 그렇다고 딱히 잘하는 건 못 찾겠고 여전히 육아 집안일하기 싫어해요. 남편이 바람 피웠지만 저 역시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답답합니다. 남편은 본인 잘못 다 잊은 것 같아요. 자, 둘둘하나육님에게 이런 질문 드릴게요.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사실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힘든 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러는 거는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이냐면 이제 막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의 마음가짐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울고 있으면 엄마들이 다 해주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네가 나한테 쩔쩔매라 라고 하는 건 아기 같은 태도예요. 아기. 그러면 내가 남편을 아기 같은 태도로 대하고 있는데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힘드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힘드니까 네가 더 잘해야지. 내가 힘드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야지. 기저귀도 떼지 못한 아기가 하는 태도다. 그런데 아기 같은 태도로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있으며 아기 같은 태도로 어떻게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아기 같은 태도로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있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기 같은 태도로 남편의 괴장을 깔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녀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종이 좀 나가서 딴 여자랑 놀았다고 힘드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히스테리지. 둘둘하나육님은 히스테리 부리지 마시고요. 부부관계를 끌어가는 주체는 여자구나 이거를 알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강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깐 10분, 20분 설명드리는 거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10시간, 20시간 강의 제가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들으면 4, 50시간 되실 거 외워질 만큼 들으세요. 외워질 만큼. 중간에 과제 있는 거 다 하시고 내가 남녀간의 주인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남자들의 주인도 될 수 있을 정도. 남녀간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남편은 집에 돈 잘 벌어다 줘야 되고 아내에게 사랑을 잘 요구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주고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잘해야 한다. 자, 그런데 아내가 사랑도 잘 줄 줄 알아. 물질적 정신적 자원도 내가 잘 뜯어낼 수 있어. 남자한테 잘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잘 주고 잘 뜯어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 많이 이뻐하고 내가 많이 이뻐해 줬으니까 나한테 돈 줘라 이 얘기를 잘해. 그거를 우리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 말고도 더 잘난 남자, 남편 말고도 더 많은 남자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법이 바뀌면 나는 남편 한 3, 4명 정도 데리고 살고 싶어. 남편 3, 4명도 내가 아기처럼 이뻐할 수 있어. 둘둘하나육님이 아기가 되시는 게 아니라 남편을 아기같이 대할 수 있어. 남편을 아기처럼 키울 수 있어. 내 남편을 너무너무 아기같이 이뻐할 수 있어. 근데 남편이 그런 아기 같은 이쁜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남편이 삐딱하게 나가고 또 바람 핀다? 그럼 그런 남편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신병자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온라인 상담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 자물쇠 걸려있죠. 이거 다 비밀 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쭉 어디에도 못할 얘기들 여기다 쭉 작성하시면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부부관계 테라피 보셔야죠. 이거 미혼 여성분이 보셔도 좋아요. 일단 1단계 여기 들어오면은 관계 중독 진화 심리학, 외도 해법 20문 20답, 의식병 해결, 10주 완성 이렇게 해서 강의 33개. 그러니까 내 남자 바람 접고 자유로워지는 법 강의 40개. 그리고 어떤 남자도 지배할 수 있는 끝내주기에는 아내 되는 법 강의 29개. 이거 성심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심리 강의에요. 여기에 쭉 누르면 여기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침대에서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까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보물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보물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모든 걸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